내가 만났을 때 그녀를 분리하고 파크싱어 경관과 휴스턴 경관. 내가 말할 때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바로 저게 전직 경찰 캐시 피츠시먼스가 동료인 패트릭 누난 경관에게 총을 겨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 안의 긴장감입니다. 누난 경관은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한 뒤 그녀를 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순간과 반전을 지켜보고 있죠. 지금까지의 중요한 순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트리 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밖에 있는 위험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낯선 사람이 당신의 사생활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내고 이용한다면요. 꽤 무섭지 않나요?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바 시청자분들께 온라인 데이터 보안을 권합니다. 저희 스폰서 인코그니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모든 오래된 게시물과 검색 사이트를 추적해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제 정보가 있었고 며칠 뒤 인코그니가 삭제를 시작했습니다. 계정만 만들면 나머지는 인코그니가 처리합니다. 게다가 새로 나온 무제한 요금제의 맞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링크를 제출해서 개인정보 전문가가 직접 조사하고 삭제해줍니다. 안전을 중시한다면 인코그니에서 개인정보를 되찾으세요. incognito.com/sidebar에서 코드 사이드바 입력 시 연간 요금제 60% 할인됩니다. 좋아요. 매사추세츠에서 새 재판이 시작됐고 저희가 계속 주목 중입니다.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분위기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카렌 리드 사건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과 그녀의 약혼자, 접근 금지 명령, 집안 총격 사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물은 켈시 피츠시먼스입니다. 그녀는 앤도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비번 경찰관이었고 그녀의 약혼자가 제출한 접근 금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3명의 동료 경찰관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4달 된 아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나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츠시먼스는 위험한 무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자신의 근무용 무기를 한 경찰관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혐의입니다. 변호인 측은 그녀가 그를 겨눈 적 없고 무기로 다른 일을 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는 바디캠도 없었고 그 법정에서 당시 일을 직접 아는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켈시 피츠시먼스와 그녀를 쏜 것으로 보이는 동료 경찰 패트릭 누난입니다. 누난은 증언대에 올라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그 강렬한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총을 들고 다시 나타나 저를 향해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을 외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완전히 기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집 안에서 촬영된 감시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꽤 중요한 장면을 포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스틴 아일린. 저 사람이 켈시의 약혼자인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세요. 그가 갑자기 머리를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립니다. 잠시 후 지하실에서 뛰쳐나와 차고를 지나 집 밖으로 달려갑니다.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들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순간들의 타임라인에 가장 가까운 증거입니다. 오늘 앞서 누난이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의 질문은 누난이 침착하게 위협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총을 보고 반응했으며 이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바꿔야 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팀 브에틀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며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빠르게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찰관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경찰관. 그녀를 가두는 거죠. 내가 말할 때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서로 말다툼하지 말고 그냥 그녀에게 질문만 합시다. 그가 끝날 때까지 대답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 사건이 처음이라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노스 앤도버 경찰관 3명이 켈시 피츠시먼스 집에 접근금지 명령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저스틴도 같은 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켈시의 불안한 메시지와 행동 때문에 4달 된 아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건 직전 주말에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아이를 보호 조치하고 그녀의 총기를 압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절차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검사 제임스 구바토스는 모두 진술해서 검찰 측 사건 개요를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케이시 피츠시몬스가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의 근무용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입니다. 피츠시먼스 씨는 4달 된 아이를 안고 문을 엽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설명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접근 금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7월 14일에 심의가 열릴 예정이며 그곳에서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관에게 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총기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는 총기가 지하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그녀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동요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른쪽으로 돌진합니다. 앞쪽과 그녀의 오른쪽. 그는 그녀가 죽은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녀는 총을 집었다. 그것은 그녀의 제시 권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옵니다. 그녀가 그것을 들어올립니다. 누난 경관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고 얼굴에 겨누고 그것이 왼쪽으로 갑니다. 노단 경관님, 안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찰관들이 여러분께 Attack Black이라고 설명할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탄창을 빼내고 슬라이드를 당기려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누난 경관은 계속 그녀에게 말하고 애원하며 그걸 분리해라고 합니다. 켈시, 그러지 마. 그녀는 다시 시도해서 장전을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동안 총을 집어들고 총을 들어 올릴 때 미혼한 경관이 발포합니다. 그는 2번 쏩니다. 하지만 변호사 티모시 브레틀은 법정에서 증거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피츠시먼스는 니오난을 겨눈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켈시, 안 돼. 켈시,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청구가 널 겨눌 땐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건 머리에 총이 겨눠진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2025년 6월 30일 미스 피츠시먼스의 모든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저스틴 일레인이 에섹스 가정법원에서 아무런 반박이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주장으로 그녀 몰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그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후 4시 30분에 그녀의 4달 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증거는 켈시가 그에게 총을 겨눈 적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기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 총을 보고 쏜 것이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버전이 진실인지 알려줄 바디캠 영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게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케이시 피츠시먼스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는 배심원이 없고 오직 한 명의 판사만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 재판입니다. 케이시 피츠시먼스의 운명은 제프리 카프 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서는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배심원들보다 판사가 결정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이 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2명의 배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증인들의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심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은 방아쇠를 당긴 패트릭 누난 경관입니다. 누난 경관은 노스앤도버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스와트 팀원이자 사격 교관으로 스트레스 상황 사격 훈련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봐도 당황하거나 압박감에 시달리며 무분별하게 총을 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즉, 경찰관들이 이 접근 금지 명령을 집행할 사람을 찾을 때 누난 경관은 자신의 경험이 많고 압박 속에서도 침착해서 자신이 선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6월 30일, 누난 경관 등 3명의 경찰이 케이시 피츠시먼스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4달 된 아들을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에게 아기를 보호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그녀의 총기도 압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총이 지하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누난 경관은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그녀의 장비 벨트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벽난로 선반 위에 총기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열어봤지만 총은 없었습니다. 빼 씨는 다시 총이 지하실에 있다고 말했고 아기 물건을 챙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누너는 그녀가 실제로 아기를 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한 물건을 챙기러 갔고 올라와서 저에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그의 젖병을 준 것 같고 저는 그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엘버트 캐리어 조끼를 입고 있고 모든 장비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달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누난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다른 경찰에게 넘겼고 켈시는 아들을 위해 옷을 챙기려고 위층에 가려 했습니다. 누난과 다른 경찰이 그녀를 따라갔고 그는 계단 참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가자 그는 문간에서 지켜본 듯합니다. 네, 그녀는 옷을 싸면서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고 왼발로 밀면서 문틀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왼쪽, 그녀의 오른쪽으로요. 그녀는 총을 들고 다시 나타나 저를 향해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녀가 여기 문틀을 돌아서 왔을 때 다가와서 철컥했습니다. 그때 총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요? 제 얼굴이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난 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녀 이름을 소리쳤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총은 발사되지 않았고 노난이 걸림을 탭 렉으로 해결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무기를 꺼냈고 그녀는 이미 뒤로 물러서며 탭 렉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탭 렉은 할 때는 총에 오작동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창을 두드릴 때는 탄창이 탄창 삽입부에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부 리시버나 슬라이드를 당깁니다. 그녀는 2번 했어요. 처음에 그녀가 했을 때 그때는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이 리시버 윗부분에서 미끄러져 벗어나는 게 보였죠. 그녀는 침대 주위를 돌기 시작했고 다시 탭 렉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죠. 하지마, 하지마 라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탄창을 제대로 장전한 후에 오른팔을 들어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빠르게 2번 발사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누너는 경찰들과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고 그녀가 한마디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처에 압박을 가하며 총알이 빠져나간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고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막으려 했어요. 휴스턴 중위 또는 휴스턴 경위가 의료 키트를 들고 위층으로 달려왔어요. 데일리 춘이가 상처를 거주로 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어 경관이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에게 무기를 확보하라고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그 후에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으셨나요? 그녀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요. 아파요. 제가 말했어요. 계속 숨 쉬세요. 당신은 아기를 위해 살아야 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다시 반대 신문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티모시 브레틀이 계속 압박했어요. 이번에는 총격 사건 자체에 대해 물었어요. 법정에서 누너는 자신이 빠르게 2번 발사했다고 말했지만 이 변호사는 그가 경찰에 처음 했던 진술이 매우 다른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누구에게서 전화 받았나요? 휴스턴 경관입니다.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나요가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데일리 중이가 저에게 연락했는지 물었다고 답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휴스턴 경관이 CCC에서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CCC는 애킨슨 학교 뒤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그가 켈시 경관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장소로 차를 몰아 도와 만났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신은 그 서류들이 접근 금지 명령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켈시가 아기를 포기하고 총을 포기하고 직장도 잃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 서류는 그녀의 약혼자가 가져온 거죠, 맞죠? 그때는 접근 금지 명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맡게 될 일이 뭔지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켈시 집에서 하는 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일이요? 접근 금지 명령서 전달, 아기 데려오기, 총기 찾기 말이에요. 그녀를 정신과에 입원시키려 만났을 때, 그녀를 올밤매고 그녀를 보호 감호에 넣으려고 했을 때, 제가 말할 때 말하지 마세요. Fox, 계속하세요. 서로 말다툼하지 말고 그냥 질문을 하세요. 대답은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그 일이 뭐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일은 접근 금지 명령을 전달하고 아기를 데려오고 총기를 찾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를 포위해서 체포하는 것도 생각했고 정신과 입원 조치도 고려했죠. 그 일 말이니까? CCC 뒤에서 휴스턴 경관을 만났을 때요. 그리고 그때쯤엔 무슨 일에 휘말리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맞죠?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준 후에 저희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신 모든 진술에서 어떤 일에 대해 꽤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격받지 않았죠? 이걸 비디오 게임처럼 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심실과 당신이 총을 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법정에서 당신은 그 총성이 연속적으로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연속 발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쾅 이런 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주 경찰에게는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8개월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제가 아마 2번 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 경찰에게 말했죠. 방아쇠를 당겼다고요. 이건 오디오에서 1232입니다. 당신은 경찰에게 방아쇠를 한 번 당겼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당신은 계속 명령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고 했어요. 그건 연속으로 2번 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최대한 기억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최대한 잘 기억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 직후였고 지금은 법정에 계시네요. 두 가지 주장 모두 사실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주장을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말씀하신 주장, 즉 2발을 연속으로 쐈다는 그 주장 말입니다. 네. 그리고 7월 3일에 하신 말씀, 한 발 쏘고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고 또 한 발을 쐈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켄.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연달아 쏜 거고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발포 전에 정말 빠르게 말하나요?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마, 하지마. 글쎄요, 그게 당신이 한 말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방아쇠를 한 번 당겼다고 했잖아요. 계속 명령하고 다시 방아쇠를 당겼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주장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총격 직전 상황으로 넘어가서 캐시가 노난에게 방을 나가라고 계속 시도했고 그에게 물건을 건네주면서 아래층으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그것이 공격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을 방에서 내보내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켈시와 함께 위층에 있었을 때 그녀가 계속 물건을 주며 아래층에 가져가 달라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그녀는 휴스턴에게도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그녀가 당신을 자기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다고 말해도 되겠죠. 맞죠? 그녀의 생각은 모르지만 저는 혼자 두지 않으려 했어요. 그럼 더 나은 질문 해볼게요. 만약 당신이 물건을 아래층으로 가져갔다면 그 결과는 그녀를 혼자 두는 것이었겠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녀가 당신을 죽이려 했던 것과 다르잖아요. 그녀는 당신을 떼어놓으려 했죠. 그 질문을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총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그 시점에서는 아니요. 그리고 그때 이 변호사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파고들었어요. 누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스와트 출신 사격 교관인데 가까운 거리에서 빗나갔죠. 변호인 측은 이것이 침착하고 냉정하며 계산적인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공황 상태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매우 잘 훈련된 스왓 요원이라는 거죠. 네? 네. 당신은 사격 교관이시군요. 아니요. 당신은 순찰 교관으로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는 거죠? 현장 교육 담당관입니다. 현장 교육 담당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25년 동안 해오셨군요. 아니요. 20년입니다. 그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신 거군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노스 앤도버 경찰서에 그동안 쌓은 훈련과 경험을 다시 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첫 번째 발사에서 약 2m 거리에서 그녀를 놓쳤죠. 맞아요. 2m보다 더 멀었어요. 그때는 약 4.5m 정도였죠. 4.5m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측정값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침대를 치우고 제가 쏜 곳에서 대각선으로 걸어가면 아마 15 정도였을 거예요. 첫 번째 발사는 그녀 대신 에어컨을 맞췄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변호사는 변호 측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캐시가 누난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누난이 그녀의 가슴을 쐈다면 그녀는 뒤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이 왜 그녀의 다리 밑에 있었던 걸까요? 변호인 측은 그녀가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총을 앞에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등을 대고 넘어집니다. 총이 그녀 밑에 있다면 이게 무슨 마법의 총이라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총이 여기 밖에 있고 그녀가 9mm 탄환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뒤로 밀려났다면 어떻게 총이 그녀의 다리 뒤쪽 밑에까지 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몰라요. 그녀가 그렇게 쓰러졌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든 남자에게로 넘어가 볼까요? 저스틴, 맞죠? 캐시의 약혼자이자 그녀 아이의 아버지. 6월 30일 아침에 법원에 가서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경찰관들이 그녀의 집으로 가게 만든 남자죠. 그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의 증언은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에서는 상황이 꽤 개인적으로 흘러갔죠. 그는 자신과 캐시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그녀가 페이스북으로 연락했어요. 그녀는 노스 앤도버 소방서 페이지에 올라온 제 사진을 봤어요. 그녀는 최근에 노스 앤도버 경찰관으로 채용될 예정이었고 페이스북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녀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아주 빠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관계가 단순한 만남 이상이 되었나요? 네, 아주 빠르게 단순한 만남 이상의 관계가 됐어요. 우리 둘 다 아주 빠르게 감정이 생겼고 그 감정이 아주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대략 6개월쯤 지나서 켈시와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당신과 켈시가 함께 살고 있었군요. 아기가 있었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남자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몇 살인가요? 그는 13개월 됐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를 그 주말로 돌리고 싶습니다. 7월 28일, 29일, 30일 월요일이 포함된 주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악화되었나요?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6월 30일 월요일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네, 결국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전까지 캐시에게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과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떻게요?
아침에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고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했어요. 제가 요청했어요. 제 아들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저에게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어요. 혹시 그곳에 다시 가서 물건이나 총기 같은 걸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네, 전날에 저는 제 총기를 챙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지러 갔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걱정했고 그의 생명이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부분이 중요해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총격이 있던 날 그는 캐시가 자기를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29일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여러분의 주의를 30일로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날 내내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셨죠? 맞습니까? 네.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나요? 그녀는 나에게 문자 메시지로 커먼에서 만나자고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오후 2시에 커먼에서 만날 수 있냐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무슨 일로?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해서 커먼에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름이 없어서 거기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 번 만나려고 했고 저는 그게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는 게 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노스 엔도버에 가셨나요? 네, 갔습니다. 왜요? 저는 제 아들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고 켈시의 손에 의해 곧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가 노난과 위층에 있을 때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래층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스틴과 코트니가 도착해 집에 들어왔고 코트니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차에 태웠습니다. 저스틴은 여행 가방을 가지러 지하실에 들어갔고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여드린 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저스틴이 지하실에 있다가 무언가를 들었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는 즉시 경찰관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소리치며 멈춰! 그러지 마!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들은 것은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는 소리였고 켈시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차량에 탔습니다. 휴스턴 경관이 순찰차에서 의료 가방을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바로 유턴을 해서 제 여동생이 달려오던 방향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학교 반대편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를 멈췄고 그때는 여동생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밖에서 여동생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어디에 있고 괜찮은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가 나타났나요? 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집 뒤에서 뛰어나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차량에 탔고 우리는 재빨리 도로를 따라 달려 노스 엔도버의 매스 애비뉴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변호인은 저스틴을 총격 하루 전인 6월 29일로 데려갔고 여기서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졌습니다. 당신은 29일 총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죠? 네. 사실 그건 당신 할아버지의 금고였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고 싶으셨던 거죠.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캐시의 총들을 그 금고에서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본인 총과 할아버지의 금고만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까? 저는 총기 금고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켈시가 말리기 전까진 그게 당신 의도였던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총기 금고를 두고 갔습니다, 선생님. 켈시가 총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필요해서 두고 가달라고 부탁해서 두고 간 거죠. 맞습니까? 그게 그녀의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하죠? 저스틴은 아들의 생명이 위험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만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있기 전날 그는 캐시의 집 안에서 그녀의 총들을 옮기고 있었고 결국 그 총들을 그곳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녀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녀에게 무기를 그냥 남겨두고 왔냐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 측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저스틴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 무언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었거나 혹은 영상에 포착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지금 근무 일정이 있지 않고 현재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직 또는 행정휴직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는 당신이 마약을 사용하는 장면이 여러 번 영상에 찍혔기 때문이죠. 그것이 당신 부서와 시의 정책을 위반한 것이 맞죠? 저에게 제기된 혐의가 있었고 시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지금 중요한 건 만약 판사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패트릭 누넌의 진술, 즉 케이씨가 그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말을 믿는다면 케이씨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판사가 변호인 측의 말을 믿는다면, 즉 그녀가 누구에게도 총을 겨누지 않았고 이것이 실수였으며 당시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한다면 그녀는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희 재판 전 과정을 다룬 보도는 로앤드크라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바 에피소드도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네이션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